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날 아마 여러 이유로 혁신이 지상과제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갈수록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혁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한 명제는 누구나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혁신인지,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상식에 기초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혁신을 추구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성공의 개념은 여러분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이해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보다 먼저,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든지, 또는 좀 더 창의적인 분야에 투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든지, 쉽지 않은 일을 도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든지, 이런 많은 생각들은 보편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혁신이 나왔다면 널리 알려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분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반대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3대 디바이스군을 따져보자면 바로 이런 것을 들 수 있죠.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전자책.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선구자 또는 개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선구자 또는 개척자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보다 먼저 더욱 창의적이고 어려운 기술을 도모해서 열심히 홍보한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 놀랍게도 전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상식이 혹시나 다른 업체나 다른 조직을 생각하셨다면 그에 반하는 답이 있다는 것이 놀라우셔야 정상일 겁니다. 분명히 남보다 먼저 시도했고 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3대 분야에서 현 시점에 가장 성공적인 조직이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저야 고맙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하죠. 도대체 어째서 이런 괴리가 생겼는가? 남보다 먼저 시도한다고 더 나은 기술을 내보인다고 더 창의적이라고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조직에 적용해 보시더라도 똑같은 결과일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기술에 함몰되어 있는 조직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입니다. 알고 보면 이 좋은 기술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 남보다 먼저 개발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널리 홍보했는데 왜 몰라줄까?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믿을 만한 생각은 바로 이분이 하신 말. 이분은 주로 미래를 전망하면서 기술을 평가하는 일을 하는 분인데 폴 세프라는 분이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기술은 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술 중심적인 조직에서는 이 기술만 있으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거나 이 좋은 기술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라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뜻밖에도 이분은 재미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바뀔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실현시키도록 도와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기술일 뿐이지 기술이 나왔다고 세상이 함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 표현을 달리 했는데 그럼 어떤 기술이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채택되고 받아들여지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붉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총체적인 문화적 반응으로 받아들인다. 즉 기술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것이 필요할 만큼 주변 여건이 충분히 만족되었을 때 기술이 쓸모있게 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분이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 또는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기술 혁신을 도모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술을 추구해야 되는가?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세상이 필요할 만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낸다는 것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재미있는 실험을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디오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가끔씩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 오시면 그 비전 비디오라는 걸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에 있는 출장지에 가서 어떻게 가족과 대화하고 어떻게 원격지에서 회의하며 어떤 방식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을 즐기는가를 보여주는 비전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비디오를 만든 조직도 나름대로
높은 급여를 받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인데 그분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스티비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방법론은 마이크로소프트 고유의 방법론이 아니라 이미 지식관리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쓰고 있던 방법론입니다. 한국에서도 각종 띵크탱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시면 스티브 방식으로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스티브의 목표는 뭐냐 하면 세상의 변화 경향을 탐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왜 세상의 변화 경향에 관심을 가지는가? 세상이 무슨 기술을 요구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를 이해해야만 세상이 요구할 기술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변화를 실현시키는데 꼭 필요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 있는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 비디오를 만드는 팀이 스티비라는 방법론을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보고서를 쭉 내놓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상적으로 꾸민 비디오가 바로 비전 비디오였던 것입니다. 이 스티비라는 방법론이 나온 이유는 알고 계시면 그냥 보충 설명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5가지 분야에서 세상의 변화를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분야, 기술적 분야, 경제적 분야, 생태적 분야, 정치적 분야. 물론 세상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5가지 분야는 세상의 전체적인 변화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5꼭지라는 데 첫째 목표가 있고요. 이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의 첫 5글자를 따서 모아보면 스티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의 스티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5가지 분야라는 것이 첫째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전체를 연결하는 원입니다. 5가지 분야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회적 분야의 어떤 변화 경향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기술의 변화 경향 하나가 사회적, 경제적 또는 생태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수록 그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그 관련된 기술이나 다른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스티브는 5가지 분야라는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야들이 어떤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랩이라는 조직에서 해마다 보고서를 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 자체는 내부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만 볼 수 있고 외부용으로는 보통 5페이지 정도로 요약된 요약본만 외부에 나갑니다. 근데 그 보고서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흔히 인비저닝 리서치라고 그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그 10월 24일에 마지막으로 본사 자료를 받았을 때 약 235페이지 정도의 워드 문서입니다. 사실 그 정도의 자료를 보시고 이게 무슨 흐름인지를 이해하는 것 또한 학습이고 공부죠. 그래서 이런 짧은 발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배포하는 것도 지적재산 문제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옳은 방법도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핵심적으로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게 더 나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 방법 중에 그 보고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재미있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지금도 정부의 여러 정책 자료를 보면 업무와 일상의 균형을 강조하는 자료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말부터가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고 싶어하는 바와 다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업무와 일상의 균형을 강조해도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와 일상의 균형을 강조했던 이 아이디어는 알고 보면 산업시대의 유물입니다. 예를 들어 방직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조립 공장 같은 데서 부분적인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특별하게 게으름 부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생산량을 맞출 수 있던 시절, 물론 지금도 그런 산업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류일 수도 없고 그렇게만 일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세 번째 경우를 보시면 한 조직 내에서도 구성원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만 해도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국적 기업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사가 있는 헤드쿼터가 있는 조직과 지사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대면 회의도 해야 되고 또는 원격 회의도 해야 됩니다. 대면 회의를 하다 보면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죠. 이 출장 가는 기간이 업무입니까? 일상입니까? 전 이걸 일상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라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말을 반납해서 열심히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걸
노는 시간이라고 간주하면 그런 나쁜 조직을 위해서 왜 일하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업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 나와서도 심지어 여기 참가하신 여러분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분과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죠. 제 발표하면 100% 몰두하시는 게 아니죠. 이게 업무입니까? 일상입니까? 저는 그걸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와 일상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나누어 왔던 생각은 산업시대의 유물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제대로 반영한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도 스티브이 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것을 일상생활에 100% 받아들이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겨우 처음 듣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건 간에 이건 중요한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지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조직이 국제화되는 이런 현상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 일상의 구분이 예전처럼 시간과 장소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을 100%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기술적으로 모바일 컴퓨팅이나 스마트 디바이스가 많아지면서부터 이동 중에도 얼마든지 급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집에서 쉬다가도 급한 연락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하는 것은 조직원으로서의 올바른 생각이 아닐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일상 시간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은 100% 업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가 일을 하고 있으면 업무 장소이고 쉬고 있으면 일상 시간인 겁니다. 그런 세상이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하는 원인이 알고 보니까 조직 구성원의 다양화라든지 기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업무 일상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또 이 오른쪽도 보면 재미있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생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광고를 내보낼 때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소비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분명히 소비자 입장도 아실 텐데 정말 여러분이 왕이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 일생 동안 제가 왕 대접받으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상한 말을 듣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소비자가 왕인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위에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친구나 새로 맺고 지인이나 찾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소셜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들이 요즘은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 의견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TV 광고나 믿고 선뜻 지갑을 열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TV 광고 한 번 봤다고 선뜻 그런 식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정확한 의조로 추천해주는 상품이 아니면 함부로 사지도 않는 세상인 거죠. 그게 바로 소비자가 왕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소비자가 왕인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는가? 그걸 뒷받침하는 수단들이 바로 소셜미디어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친구나 찾고 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여러 의견을 집합시키고 여러 의견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데이터들이 컨텐츠들이 폭증하는 세상이 된 거죠. 잘 생각해 봅시다. 예전 같으면 이런 소셜미디어가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생각은 머릿속에만 있거나 입으로 표출하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딘가 미디어에 의해서 가능하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이런 세상이 되었다면 그 많은 데이터들을 관심 두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크다는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것이 문제죠. 그러나 예전에는 데이터가 왜 적었습니까? 이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만 무슨 혁신이 필요할지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들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냥 작은 샘플만 볼 수밖에 없었고 자기 광고를 스스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우리 손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가공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 데이터의 양 또한 폭증하고 있다는 삼중고를 겪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술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갑자기 생긴 이유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이유는 알고 보면 사회적인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우리가 가공하고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데이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 같으면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유일한 기기가 사실은 컴퓨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렇죠.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전부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오브 띵스라든지 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말로 기술 조류를 표현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를 생산하는 또는 소비하는 주체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그 모든 데이터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만 되려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갑자기 생겨서 이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갑자기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변화가 또는 기술의 어떤 변화가 데이터의 형식이나 소스나 볼륨의 폭증을 관심 두어야 될 만한 위치로 끌어올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그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뒷받침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중에 일부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세상이 기술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1m 그 이내의 거리에 두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아야만 출근했다고 인정할 만한 조직 문화에서 과연 원격근무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세상의 변화를 실현하는 데는 기술만 가지고는 분명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에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발표에서는 분야를 한정해서 기술 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의 변화를 먼저 파악하는 이유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무엇인가를 거꾸로 찾아냄으로써 의미 있는 혁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업무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조류에서 발생한 거냐? 바로 업무 일상이 사실은 통합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출근해서도 급하면 개인 업무 하셔야 되고, 그죠? 예전처럼 방직 공장에서 잠시 자리 비우면 그 라인이 스톱되면 곤란하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셔서든 또는 이동 중에서든 급하시면 얼마든지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용무를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합 대상이었다는 거죠. 또 이동 중에 작업할 수 있는 인력도 많고 유연근무 하실 수 있는 분도 많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인터넷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업무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렇게 되다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용무로 사용하던 디바이스를 한참 들고 가다가 급하면 업무 연락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기기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조직에서 주는 디바이스만 사용하고 조직에서 허용하는 서비스만 사용하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 손에 있고 가장 쓰기 쉽고 언제나 있는 이 디바이스로 업무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조직에 가서 거꾸로 이 디바이스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가 생깁니다. 바로 이 현상이 번역하기도 참 곤란한 IT의 소비자화라는 용어가 나오죠. 사전에다 나오지 않는 이 용어가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업무 일상의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업무 장소에 와서 이 기기만 쓰시오라는 요구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던 개인 소비자 기기들이 업무에 사용할 만한 필요가 자꾸 증폭되는 현상이 바로 소비자화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곳에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일정 관리가 항상 유연하게 일어나야 되고 필요한 정보는 항상 읽어오거나 반영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개인 기기를 들고 다니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분실의 위험이 크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보안이라는 개념은 아이솔레이션 하거나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에 얼마든지 위험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고 이걸 한 번 잃어버렸을 때 올 수 있는 타격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라는 문제가 예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기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보안을 해야지 절대 기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보안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 기기를 옮겨 다니면서 쓰다 보니까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할 거냐든지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할지 작업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것들이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목적 없이 이런 기술을 먼저 개발하자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바로 더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분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보시면 작업 인력이 다양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 챌린지가 무엇인지 또 모바일 컴퓨팅이 다양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쭉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 이
스팁 보고서를 전체를 들여다보시면 저런 항목만 열심히 설명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해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에서 출발했고 세상에 어떤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그것을 동의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보고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앞에서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이런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사실 여러분이 뽑으시는 꼭지가 저와 똑같을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IT의 소비자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업 인력이 다양해지고 작업 시간이나 장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업무 시간이고 업무 장소니까 이 기기만 써서 여기에서 일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불합리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여러 기술이나 디바이스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자니 위험할 것 같고 허용 안 하자니 업무가 안 될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상하긴 하지만 그 문제는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나 기술을 조직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는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IT의 소비자화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IT 소비자화라는 말로만 끝을 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것이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더 협업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동 중에 있는 사람과 회사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같은 수준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회의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지 개인이 쓰던 기기를 업무에 쓰자 말자 하는 OX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에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해외 출장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어떤 호텔에 가보면 그 잘 알려진 보안 기술인 VPN을 차단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상사설망 자체가 지원되지 않는 호텔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에 있는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면 VPN을 통해야만 하는 서비스가 또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 기기를 들고 해외에 나가서 함부로 회사 조직에 접근하려고 할 때 금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일하라고 하면 회사에서 데스크탑밖에 허용하지 않으면 출장 갈 때 그럼 데스크탑을 업고 비행기를 타고 가라는 것입니까? 말부터 안 되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개방된 네트워크를 쓰면서도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보안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자화가 점점 촉진되다 보면 기기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안에 접근을 해야지, 절대 기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보안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한 번만 기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정책은 있으나마나한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 시큐리티나 프라이버시 이슈도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문제들은 다 묶어서 보아야 될 한 가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사이트를 얻는가,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분량의 컴퓨팅이나 스토리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스스로 소유하려고 하는가, 100% 소유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대다수의 조직에서는 아마 스스로 그런 IT 인프라를 갖추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런 요구가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광고를 내보낼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나면 분석이 자체가 필요 없는 기간이 한동안 계속되겠죠. 이런 식으로 IT를 띄엄띄엄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IT 인프라를 갖추어야 쓸만한가, 당연히 빌려 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갖추고 있어봤자 1년 내내 놀릴 것이 뻔한데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 방대한 분량을 빌려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쓰면 되는 것이 더 좋겠죠. 바로 그런 인프라들이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술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수시로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스팁과 관련된 보고서들은 바로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하고 어떤 맥락에서 필요하고 이 맥락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실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 수 있는지를 해석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마다 가트너 같은 조직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새해의 IT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발표를 하죠.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10월 23일인가 24일인가에 아마 IT 엑스포라는 행사에서 2013년의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라는 보고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을 보시면 10가지 제목을 보시는데
사실 어떤 조직이 어떤 의견기관이 무슨 전망을 내놓더라도 제목 자체에 함몰되시면 내용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올해도 가트너가 내놓은 그 발표를 쭉 보시면 제일 처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배터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디바이스 배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굳이 2013년에 전략 트렌드가 될 만큼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미 수년째 지속되어 온 것이 무슨 2013년에 큰일 날 것처럼 넘버원에 올라 있겠습니까?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HTML5 이거 뭐 올해 갑자기 할 이야기도 아니죠. 따져보시면. 그죠? 퍼스널 클라우드나 이건 조금 생소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시면 제가 왜 초록색으로 컬러링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트너가 보기에는 10가지를 뽑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10가지 중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 있는 개별 항목은 스스로 중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주색보다 초록색이 더 중요해서 위에 올려놨을 겁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가트너가 이렇게 일부러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년도에 2010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년에 2010년, 2011년 2년 동안은 제일 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클라우드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IT와 클라우드라는 식으로 약간 변형됐을 뿐인데 어쨌든 포함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바뀌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기술들은 전형적인 소비자 기술들입니다. 업무용 기술이 아니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써오던 기술들입니다. 관련된 기술들이 왜 최상위에 올라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바로 소비자화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기기나 기술을 조직에 가져와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고민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번부터 9번까지 있는 이야기는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최종적인 현상은 뭐냐?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관심 둘 필요가 없었고 관심을 두어도 구하기 어려웠던 그 자료들을 이제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 뭐냐? 클라우드라든지 해석하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분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개인용 기술이라기보다는 더 큰 단위 조직 또는 국가 뭐 더 큰 의미로 보자면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될 IT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더 좋은 인사이트를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관련된 기술들이 바로 5번부터 9번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있는 이야기는 요즘의 새로운 경향입니다만 예전 같으면 소프트웨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하드웨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또는 가운데서 중개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로 전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마켓플레이스와 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이코시스템을 가진 업체들이 IT 판을 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뭐 굳이 회사 이름을 들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그와 같은 전쟁이 점점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로부터 촉발된 이런 통합된 이코시스템이 결국 2013년에 가면 더 큰 주도권 싸움으로 커질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트너가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개별적인 맥락에서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죠. 사실 이것이 다르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 다르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다만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떤 관점에서 출발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가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발표 이후에도 많은 세션을 통해서 이런저런 기술 이야기와 제품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만 개별 기술과 제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그런 기술 또는 혁신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시려면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0입니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기능이라도 올바른 문맥에 올바른 맥락에 사용하시면 그 가치는 100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많은 내용들은 세상의 변화 경향에서 볼 때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설명했다면 후속 가는 여러 세션들은 이 방향성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실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라고 구체적 실현으로 보시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리얼 임팩트, 진짜 영향력 있는, 진짜 영향을 미칠 만한 기술은 뭐냐? 세상의 변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핵심이었고요. 그 핵심을 저보고 3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업무와 일상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세상에 진입했다. 또 그런 세상으로 진입하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하고 현상이기도 한 것이 IT의 소비자화다. 또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복잡한 사회 현상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실시간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리얼타임 인사이트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 3가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경향이고요. 이걸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시더라도 세상의 흐름과 동떨어진 기술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이미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쓰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똑같이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후속하는 발표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이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는지 진지하게 한번 청취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